안녕하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 오늘 아마 사양가분들, 사료회사, 약품회사, 시설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유통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돼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질문을 드리진 않을 거고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다 공통적인 생각이시겠죠? 돈가가 높은 걸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혹시 돈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높은 돈가를 좋아합니다.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기를 유통하는 저도 높은 돈가가 좋습니다. 근데 이 돈가가 말이죠. 한없이 높을 수 있을까요? 한없이라는 건 이제 무한대거나 아니면 지속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한없이 높은 돈가가 지속되려면 절대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를 늘리거나 또는 사양가분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신 분들이 사업을 종료해서 공급을 줄이거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양돈 공급 두수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작년에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돈육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요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높은 돈가가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수요를 높이는데 어떤 수요를 높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하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사양가분들이 이 돼지 사육을 하시면서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은 걸 추구하실 텐데 생산성이죠. 우리가 흔히 생산성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MSY, 사료 요구율, 출하일량이 얼마나 빠르냐 이런 걸 얘기하시죠.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이 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요. 복합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육종이라든가 사육의 여러 가지 기술 측면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제가 교재를 보니까 환경도 아까 좀 다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엄원장님이시죠? 네, PED 가지고 하셨는데 질병, 특히 ASF, PRRS, FMD 이런 바이러스성의 문제죠. 여러분들도 여기 써 있는 이 질병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듭니다. ASF 터지면 이동금지 때문에요. 막 135kg, 150kg 되는 돼지들 나오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안 해줘요. 갬불의 하중? 그걸 이기지 못해서 시설이 무너질까봐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도축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도축장들이 현대적으로 기계화됐다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도축장들이 많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부경 새로 한 대, 김제 FMC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손으로 많이 해요, 사람이.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60대가 많습니다. 거기 도축장이 잘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조금 낙후된 도축장을 가보시면은 60대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돼지가 무거우면
지육 반출을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도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저도 골치 아프고 여러분들도 골치 아파요. PRRS는 육질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육가공 업체가 PRRS 감염된 돼지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한 5%에서 10%씩 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선진 포크를 하고 있는데 선진 포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이제 1년에 제가 가공을 한 60만 두 정도 직접 가공을 하고요. 70만 두 정도는 우리 사양가분들한테 돼지를 사서 일반 육가공, 중소규모의 육가공 업체들한테 이렇게 돼지를 판매를 해요. 1년에 총 한 130만 두 정도 핸들링을 하는데 이분들이 돼지를 사실 때 그분들은 정확히 모르죠. 이게 왜 이렇게 돼지 육질이 안 좋으냐. 그럼 저희는 그걸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니까 대체적으로 PRRS 감염 농장에서 나온 돼지들이 좀 안 좋아요. 그 육가공 업체분들은 고기로만 판단하니까 딱 이거는 벌써 나 10% 디스카운트 안 해주면 안 사겠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FMD 뭐 다 아시잖아요. 여기다 찔러가지고 목심의 가치 뒤에 또 말씀드립니다만 목심의 가치를 아주 바닥까지 추락시켰죠. PED는 여름에 숫자가 가뜩이나 적은데 저 돼지 출하 두수가요. 공급이 부족한데 PED가 이게 또 기승을 부리면 플러스 알파로 두수를 더 줄여가지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식육 유통을 시키는 우리 유통업자도 우리 사양가분들하고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만 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적어 놓은 게 소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돼지를 좋아하느냐. 이거를 좀 이해를 이제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를 도외시하고는 우리나라 한돈, 그러니까 저 양돈 산업의 발전이 지속성이 담보가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양가분들은 사실 육질하고 상관없이 사육을 많이 하세요. 뭐 몇 분들이 육질을 염두에 두시고 사육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하긴 한데 등급 1등급 출현율, 원뿔 출현율을 목표로 하시죠.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1등급 원뿔은 맛있고 2등급은 맛이 없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삼겹살을 팔 때 2등급 있잖아요. 선진 포크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겠죠. 2등급에 우리 위에 체중으로 간 거 있어요. 위에. 그거 저희가 연평균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 기준으로요. 한 4,000원 더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선진 한마을 거를 저희가 같이 이제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데 선진 한마을에도 그렇게 만들어준 돼지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죠. 그 4,000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걸 꼭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식당이나 이런 소매로 이어지다 보면 거기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등급제는 아주 그 몹쓸 돼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죠. 실제로 원뿔 이런 거는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유통마트 있죠. 그런 데서는 인기가 있는데 의식에서는 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가 다 있는데 하여튼 등급제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여기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뭐
실제 소비자의 니즈를 등급제가 반영을 해주고 있냐.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 오늘 뭐 유튜브까지 한다 그래서 제가 신랄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얘기를 풀어가기 전에 몇 가지 실태를 통해서 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입한 자료인데요. 작년하고 재작년 자료입니다. 뭐 다른 거는 그렇고요. 삼겹살만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수입하는 게 이제 삼겹살과 목심, 앞다리 이렇게 수입을 하죠. 근데 목심하고 앞다리는 분리해서 수입은 안 하고요. 보통은 목전지 형태로 수입을 하고 앞다리만 별도로 피크닉이라고 해서 수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삼겹살.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자급률이 한 7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삼겹살만 보면 작년에도 55% 정도 했고 50%에서 60% 왔다 갔다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수입이 전부 냉동이거든요. 냉장으로 뭐 작년에 캐나다에서 에어로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거의 다 냉동이에요. 야, 우리가 이게 냉장 한돈이라고 하는 걸로 냉장이 냉동한테도 이게 자리를 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약간 좀 비애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가격 때문일 텐데요. 가격을 품질이 커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죠. 미국에서 좀 들어오다가 코로나가 있으면서 미국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육가공 업체, 그러니까 저희 같이 1차 도축 후에 가공하는 업체들, 인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많이 됐고, 또 격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탈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요구하는 목전지 스펙을 맞출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에 거의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또 소비도 안 되고 생산도 어느 정도 많고 하니까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야, 이거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유럽 애들은 저 삼겹살 안 먹어요. 미국은 먹는데, 미국은 뭐 베이컨으로도 먹고, 요즘 와서는 우리나라 하듯이 이렇게 구이로도 먹고 바베큐로도 먹죠. 근데 유럽은 진짜 싫어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뭐 햄이나 소세지 특히 가공할 때 이렇게 넣어서 뭐 좀 먹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로 하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그게 훨씬 나으니까 작년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특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부 냉동이에요. 냉동하고 냉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이게 고기에 단면을 이렇게 했을 때 단면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물을 종이컵에 하나 담았다가 얼려보세요. 얼리기 전에 이렇게 있다가 얼리면 이렇게 부풀어요. 부풀어가지고 다시 녹이면 종이컵이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죠. 고기도 똑같아요. 얼리기 전에 이렇게 촘촘하게 고기 내에 함유하고 있는 수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뭐 유리수, 고정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딱 가지고 딱 가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얼면서 말이죠. 이게 부풀어요. 부풀면서 유리수와 고정수를 탁 닫아 놓던 그 조직, 연결, 고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냉동육은 다시 우리가 먹으려고 해동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유리수, 고정수, 우리가 흔히 육주부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쭉 빠집니다. 구울 때 보세요. 빠지면서 지방의 약간의 성분들하고 엉겨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무슨 꾸정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져. 그러니까 구워서 먹으면 수분이 고기에 남아있질 않으니까 어때요? 팍팍하고.
맛없고 육향이 거의 없죠. 냉동은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냉장으로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장에서 그런 냉동 고기에도 우리 시장을 열어야 된다는 거는 이게 좀 창피한 얘기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우리에게 행운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직접 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공급망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 원재료가 뛰면서 사육 가격이 엄청나게 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0년하고 21년에 거의 작업이 안 돼서 우리나라 후지, 뒷다리를 대체하는 게 그러니까 산피라고 해서 롤마리로 해서 불고기용을 대체하는 건 목전지. 이 뭐 CJ나 동원이나 이런 데서 그 원료육으로 해서 햄을 만들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건 이제 미우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대체하는 거는 전지, 피크닉이라고 하죠, 보통. 그것들이 거의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 기억으로 2020년에 후지, 뒷다리 가격이 도매 가격입니다. 제가 1,900원에 팔았어요, 키로에. 2020년 말쯤인가 그래요. 후반인가. 일반 회사 제일 쌌던 게 1,700원. 냉장입니다. 뭐 후지는 냉장, 냉동이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런데 작년에 최고 비쌀 때 그 원료육으로 쓰는 거는 도매 가격이 4,600원까지 갔었고 산피라고 해서 불고기용으로 이렇게 롤마리 하는 거는 5,200원까지 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표현이 좀 잘못했나요? 하여튼 비쌌습니다. 그 후지가 2020년에 45,000톤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후반부터 급속도로 재고가 떨어져 가지고요. 뒤에 나옵니다만 자료가 5,000톤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1년에 한 달에 후지 생산량이 21,000톤 정도 됩니다. 21,000톤. 물론 뭐 계절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45,000톤이면 두 달분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거기에 뭐 수입 들어오죠. 그러니까.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5,000톤. 딱 7일치? 8일치? 이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가공업체, 대형 육가공업체, CJ나 동원이나 뭐 S푸드나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국산을 안 사면 수급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에서 잘 안 들어오죠. 거기 저 해상 그 물류가 대란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평소에는 후지 우리나라 싸도 모질라요, 사실. 싸도 모질라요. 수입으로 보통 평년, 예년 한 적으면 60, 많으면 70을 채우고 나머지 국산 후지로 채우거든요. 근데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재작년 하반기는 국산 사용률이 70% 정도 됐었어요. 완전히 역전됐죠. 그것 때문에 작년에 후지가 그렇게 비쌌던 거고.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은 다시 재고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은 이게 9월에 8월까지 한 5,000톤 이렇게 하다가 9월에 6,000톤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빨간 막대 그래프가 재고고요. 이게 단가인데요. 12월에 10,000톤을 찍었습니다. 10,000톤 재고를.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월 말 현재 추정 재고가 15,000톤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의 그 후지 가격이 도매 가격 기준으로 3,500원 정도 하면 3,300원에서 500원 정도 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는데 그게 재고가 딱 2만 톤일 때입니다. 지금 재고가 15,000 올라갔고 3월, 4월 올라가면 2만 톤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연평균
후지 가격이 한 4,600원 했는데 올해 연평균 가격을 저희가 3,500원, 3,600원으로 보고 있어요. 후지에서 이미 키로당 1,000원, 연간 25만 톤이니까 얼마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5만 톤 곱하기 1,000원어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3개월 교재에 보면 후지 가격이 괜찮을 거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황이 뭐 한 달, 두 달 만에 급변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게 참 무색할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도 우리 2차 육가공 업체들이죠. CJ나 이런 데 햄 만드는 굉장히 이 소비가 늘었어요. 20년에도 늘고 21년에도 늘었어요. 5%, 10%씩 늘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배달이 많아졌어요. 배달에 돈가스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대표적으로 배달에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배달하기 제일 좋아하는 게 맥도날드하고 버거킹이에요. 거기에 돼지고기 안 들어간 맛 되게 없습니다. 진짜 호주산 소고기만 가지고 패티를 만들어서 햄버거를 만들었다. 그거 아무도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진짜 맛이 없습니다. 돼지고기가 다 들어가요. 아무리 비프 버거라고 해도 거기에 다 패티에 섞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좋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사용량도 많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상 물류 문제 뭐 이런 문제 여러 문제로 좋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해상 물류 안정됐죠. 생산도 조금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데 버벅댑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이 됐고 제일 문제는요. 금리가 엄청 올랐죠. 저 이거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까? 고기 먹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충격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몇 배 셌어요. 왜 그런가 했는데 이런 겁니다. 30대, 40대들이 집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그 친구들이 내 돈이 있어서 집을 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2억 정도에서 많게는 한 5억까지 대출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대출금리 2.1%, 우대 이거 저거 뭐 카드 만들고 뭐 급여 통장 바꾸고 1.9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7%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를 65만 원, 70만 원 내다가 235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500만 원, 연봉 6천, 500만 원 받았어요. 거기에 무슨 연금 때, 세금 때 하면은 한 400만 원 실수령 되죠. 거기에 집에, 아파트 관리비 한 3, 40만 원 떼고, 이것 떼고, 거기에 이자 235만 원 떼니까 고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야채 사 먹을 돈은, 야채는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게 스타치, 탄수화물. 그런 거 위주로 먹어요. 건강도 안 좋고. 지방이나 단백질은 건강에 꽤 좋은 편인데 스타치는 제가 보기에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하여튼 상황이 지금 이래서 CJ, 동원 이런 데 그 판매량이 3, 4개월 전하고 지금하고요 15% 빠졌어요. 엄청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후지 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뒷다리 가치를 올리자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미스터 백 선생님도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일부 그런 분들이 후지, 뒷다리 가치를 올려야 우리 양돈 산업이 미래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교재에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라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과 물류와 이런 게 문제가 없잖아요. 4,000원 찍으면은 수입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 얘기는 4,000원 넘기는 건 진짜 꿈 같은 얘기다 이거죠. 대기업에서요, 대형 육가공,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형 육가공 회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뒷다리를 구매하는 기준은 오직 두 가지예요. 가격, 그 다음에 안전성. 안전성은 뭐냐면 목에다가 FMD 주사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그 주사 우리가 환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많이 생기니까 목이 삼겹살 다음으로 가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해요. 육가공업체들이 사양가분들한테 뭐 개당 10,000원씩 공제하고 해요. 근데 개당 10,000원씩도 사실은 공제를 덜 하는 거예요. 묵심이 비쌀 때 가치로 따지면 작년같이 돈가 좋을 때는 목심 하나 이 환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려내고 나머지 냉동으로 팔았을 때 2.1kg 정도 돼요. 이렇게 반도체 했을 때 이쪽 앞쪽이 2.1kg 정도 됩니다. 2.1kg 해가지고 얼마가 손실이 나냐면 일반 목심에 대비해서 18,000원 손실이 나요. 작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이제 돈가가 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딱 11,000원 정도 손실납니다. 그거를 사양가분들한테는 그냥 발생 개당 10,000원씩만 공제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이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양가분들이 여기로 바꿨어요. 주사를. 많은 분이 바꿨어요. 여기로 바꿨는데, 여기로 바꾸면 이제 공제액이 확 줄어들거나, 또 이 검사를 못하는 영세 가공업자들은 공제를 안 하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여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사를, 저는 이제 제가 수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묻힌 주사기로 하면은 이 약의 흡수라든가 이런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주사기로 했을 때 주사기가 굉장히 잘 부러져요. 그럼 그 안에, 여기 안에 또는 여기 안에 주사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검출하지 않고 소비자까지 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같은 육가공업체들이 그걸 검출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씁니다. 금속 탐지기로는 검출이 안 돼요, 그게. 근데 엑스레이가 요 목에 있는 바늘 검출하는 엑스레이로 한 2억 정도 하고요. 이 후지 이거는 훨씬 커요, 엑스레이가. 훨씬 비싼 데다가 후지는 별도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육가공업체들이 엄두를 못 내요. 이 코스트가 투자비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공으로 이어져서 2차 가공까지 가서 소비자까지 갔다가 발견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CJ가 100원에서 200원 정도를 더 주면서 저희 같이 이제 대형 육가공업체 거만 사가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다 가서 농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2번 통과시켜가지고 바늘이 보이면 다 제거하고 보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한 200원 더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삼겹살이 4,000원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랑 저기랑. 후지는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 200원밖에 차이 안 줘요. 그런데 뒷다리의 가치를 높이자 노력은 엄청 하는데 돌아오는 거 있을까요? 저는 그 노력이면 삼겹살을 어떻게 더 비싸게 팔까? 여기에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목살을 어떻게 좀 더 비싸게 할까? 등심과 안심. 등심과 안심도 옛날하고 좀 달라져가지고 일본식 돈가스. 우리가 카츠라고 하죠. 카츠라고 하는 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등심과 안심의 가격 차이가 등심은 500원. 일반 좀 별로와 좋은 거랑. 안심은 2,000원까지도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등심과 안심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식유유통 종사하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뭐를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식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식문화는 유럽과 한국이 가장 큰 차이는 유럽 애들은 이렇게 먹죠. 한국 분들은 이렇게 먹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먹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요. 그 TV 같은데 이제 먹방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조금 덜 익혀 먹어야 맛있다. 여름엔 잘 먹어야 본전. 잡내를 없애야 되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요건 소고기 얘기고 요건 돼지고기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스토리가 자리 잡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는 등급 판정을 온도체로 하죠. 한우는 냉도체로 합니다. 그래서 소는 오늘 도축을 하면 24시간이 지난 내일 등급 판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을 잘 받아야 마블링이 선명하게 보이고 색상이 보이고 문제육이 보이고 다 보여요. 온도체상에 안 보입니다. 그거 진짜 까지짓고 보려면 현미경 가지고 한참 봐야 되는데 돼지는 막 밀려오는데 판정사가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세계에서 돼지를 등급 판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등급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육지를 보고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등급이 좋다고 해서 맛이 좋으냐. 네. 관계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돼지 고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호가 다 달라요. 식문화는 구이문화로 거의 동일하지만 그 구워서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같이 식육 유통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시장을 만들어야 생산하시는 분들의 가치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의 그 고정관념 같은 스토리는 이제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지금도 돼지 키우시는 분들조차 그 미생물이 오염돼가지고 나는 냄새를 웅치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아요. 웅치가 납니까? 거세를 하나도 안 한다고 가정하고요. 100마리를 도축을 했을 때 웅치 나는 거는 한 3마리 정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 웅치가 나는 그 비거세돈을 보면 생육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구웠다고 가정하죠. 여기서 구우면 꽤 넓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절합니다. 그 냄새에. 그거 진짜 참을 수 없는 냄새예요. 그런데 미생물, 그러니까 도축이나 가공이 위생적이지 못해서 미생물이 좀 증식을 해서 그 거먹는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내. 이거는 웅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돼지가 거세돈보다 우리나라는 비싸게 된 거예요. 왜? 옛날 도축 환경, 가공 환경, 지금도 뭐 한 70%는 안 좋습니다만, 안 좋았을 때 거의 100% 가까이 냄새가 나요. 미생물 세균 증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암돼지가 이걸 웅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진 거예요. 우리나라만 암돼지가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죠. 이게 상추쌈에 파절임에 마늘하고 쌈장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냄새 나니까 냄새 못 느끼려고 더 강한 냄새 마늘 같은 걸 먹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외국 사람들이 보면 조농 비율이 맞아서 우수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우리 그 바탕에는 그 냄새 때문에 이렇게 먹은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안 먹습니다. 집에서도 잘 이렇게 안 먹습니다만 특히 외식, 식당에서는 상추가 상추 실종됐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이렇게 말씀드려 약간 죄송하지만
옛날에 돼지고기는 우리 삶의 애환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소주도 한 잔 곁들이는 그런 포지셔닝이었죠. 그래서 우리 전후 세대, 베이비 부머나 저 정도 60년대생 한 50대 중후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시장통에 있는 식당에 가서 딱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우리가 흔히 MZ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 MZ세대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 하는 게 아니에요. 밀레니엄 세대는 40대 중반까지 밀레니엄이거든요. 20, 30, 40대 직장인들은 절대 그런 데 가서 먹질 않아요. 가서 그릴링 다 해주는 1인분에 140g에 15,000원 하는데 이런 데를 갑니다. 그럼 100g에 한 몇백 원 하는 거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구워진 거를 뭐 와사비나 무슨 소금도 8종류, 뭐 무슨 히말리아 무슨 소금, 뭐 안데스 무슨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식당마다 자기네 컨셉,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이런 거에 살짝 찍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를 곁들이고요, 살짝. 이게 요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시장통에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장사가 안 돼서 거의 문을 닫았고, 오히려 그 하이엔드라고 하죠. 좀 약간 고품격, 이런 돼지고기 식당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아주 시설을 깔끔하게 해놓은 데도 있고, 레트로 감성이라 그러나 옛날식으로 막 원탁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릴링도 해주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무튼 소비가 이렇게 하면서 늘어났어요. 뒤에 경로가 나오는데 유통해서 외식이 보통 18% 정도 하거든요. 82%가 내식이고, 내식이라는 건 이제 집에서 사다가 집에서 먹는 거. 현재는 외식이 2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MZ세대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그 얘기는 과거 아까 말씀드린 상추쌈 위주로 이렇게 했다가 현재 내식조차 집에서 먹는 것도 소금 위주나 장아찌, 야채 샐러드를 곁들이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외식은 절대적으로 희노애락에서 희락, 친구들을 만남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20대, 30대들 하는 거 보면 저도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정도로 하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가져서 이 식당에 상추가 실종됐어요. 뭐가 또 실종됐죠? 마늘 실종. 쌈장이 실종됐습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가치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4,000원 키로당 비싸다는 돼지가 이런 데로 다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자 부담 때문에 제가 안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랜드마크 식당. 웨이팅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6시 반에 가면은 1시간 반 정도 있어요. 거길 들어갈 정도로 웨이팅이 대단해요. 그 시장이 따로 있고 팔이 날리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실종돼가지고 지금은 양극화라고 하죠. 이게 아주 심화됐어요. 그래서 한도는 어느 쪽을 겨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요? 장사 안 되는데? 그건 냉동으로 네덜란드, 아까 어디였죠? 거기서 들어오면 충분한데 우리가 굳이 거기다 대요. 싸가지고 돈도 안 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곳은 하이엔드, 랜드마크 식당.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내식에서조차도 좋은 고기를 먹는 그런 밀레니엄과 Z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돈 산업은 지속 경영이 가능하겠다. 결론 비슷하게 벌써 말씀드렸네요. 하여튼 이제부터 본론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요. 토털 시스템. 어디 한 군데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고요. 토털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토털 시스템은 육종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문화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구성원들, 종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수급은 분명히 수요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보다 많아요. 수입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잘 못하면 이 부분이 더 줄어들고 이 부분이 더 커진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아까 그 후지에 신경 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곳에 신경을 더 쓰는 게 낫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삼겹살, 목살, 뭐 특수부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35% 정도 양으로는 차지하죠. 교재 내용 단가랑 약간 달라요. 교재 내용은 작년 걸로 했고, 저는 한 4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여기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 있죠. 어쨌든 구성비는 거의 같습니다. 가치는 63%를 차지해요. 양은 35%인데. 뒤에 뒷다리, 앞다리, 등한심인데 등한심도 사실 위로 이렇게 이제 붙일 때가 됐어요. 등한심조차 이렇게 빼버리면 이건 더 차이 나죠. 어쨌든 여기서 한 70%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왜 그 메인 스트림, 그러니까 이 주류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고 주류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아싸? 아웃사이더. 저쪽에서 뭘 개선하려고 하냐 이거죠. 잘할 수 있는 데다 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뒷다리를 개선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가치 높이는데. 자, 6종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랜드레이스, 욕셔, 듀록이 들어와 있죠. 그 회사들 보면 이렇습니다. 뭐 엑시움, 뉴클레우스, 하이퍼, 제네시스, PIC, 덴브리드, 진플러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느 게 좋고 나쁘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거는 제 기준이 아니라 저희한테, 선진한테 돼지를 사가시는 1년에 70만도 사가시는 육가공 업체가 돈을 자꾸 깎으려고 하는 거와 저희가 1% 더 안 주면 안 팔겠다고 해도 사가는 돼지가 있어요. 이제 육가공 업체들이 과거와 다르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돈을 조금씩 차등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제가 6종을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랜드레이스 요쿠션인데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 회사가 6종을 어떻게 하느냐, 6종 팩터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검증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그 6종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그냥 종을 수입해서 교배시켜서 나온 순종과 F1을 농가에 그냥 판매할 거냐. 한국형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종은 들여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 고유의 종은 지금 거의 사라져갖고,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문제예요. 물론 뭐 종을 개선을 했으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 한국형 무슨 흑돼지나 이런 거, 지금 말이에요. 어느 소비자 단체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다 대한민국 사양가분들이 키우게 해서 비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게요, 한번 새끼 나가서 이유시키는 게 한 7마리 정도 시키면 잘 시키고요. 번식도 잘 안 돼서 1년에 2회전도 잘 못 시켜가지고, 우리가 1년에 모던 한 마리가 몇 마리를 비육돈을 만드냐 따지면은 한 10위도 이렇게 만들기 바빠요. 생산비는 다 똑같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삼겹살에 좀 받는다 쳐도 후지 이거 안 좋습니다. 이 우리 삼원교잡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CJ 이런 데도 되게 싫어해요. 살집도 없고. 그 다른 건 어떻게 할까요? 뼈 이런 거 같이 봤습니까? 아, 이거 흑돼지 뼈라고? 안 되거든요. 다른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삼겹과 목살만 다른데 그걸로 생산성이 낮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4, 50년간 쭉 6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그것도 MSY 한 최소한 17, 18주는 했어야죠. 그러면은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은 수입을 해야 되고요. 수입한 종을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호에 맞게 좀 팩터들을 가지고 6종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회사들의 몫인데 사실은 농가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회사들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냥 자기 좋은 쪽으로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게 사양가분들이 강력히 주장을 해줘야 돼요. 한국 기호에 맞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육종을 해도 생산성은 유지가 돼요. 새끼 숫자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저희도 이제 그 육종을 하는 회사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육종할 때 이런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저희가 그 지방산 조성, 아미노산 조성, 그 다음에 그 고기의 색상과 pH, 요거를 팩터로 넣어가지고 지금 육종에 넣어서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 한 2년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나오려면 좀 걸리죠. 아무튼 근데 저희 말고도 다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반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토털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종부터 뭐 사료회사, 도축 가공, 우리 사양가분들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보면 뭐 라이신이 어떻다 교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당 증체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어느 돼지가 드립, 그러니까 수분이 제일 덜 빠지고 PSE라고 하는 거 있죠. 어느 돼지가 좋고 어느 돼지가 나쁘냐를 분석을 해서 했는데 일당 증체 800에서 850이 고기 질이 제일 좋아요. 일당 증체 900 넘으면요, 겉지방은 약간 두껍고 적육 부위는 지방 마블링이 없이 흐물흐물해서 육즙이 쭉쭉 빠져요. 일당 증체가 750 미만, 특히 700 미만, 이건 죄송합니다. 고기도 아닙니다. 거의 가져가려고 하는 육하공 업체가 없어요. 다 냉동시켜가지고 그냥 뭐 저런 냉삼 식당이나 뭐 이런 걸로 파는데, 왜 이 땅 증체가 이렇게 안 나오나 봤더니 이런 농장들이 대부분 PRRS 감염이 다 돼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PRRS 감염이 되면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를 해도 잘 안 크더라. 그래서 일당 증체가 750이 안 넘으니까 등지방도 엄청 얇고요. 육질은 육질대로 안 좋고 아무도 안 사가려고 하고 기본 5% 디스카운트 하려고 그러고 심한 경우는 10% 디스카운트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용자분들도 PRRS 있으면 잘 안 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사료업체, 약품업체, 사용자분들 다 합심해서 특히 PRRS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스트레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하면은 젖산이 많이 생성이 돼서 pH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색깔이 페일, 창백해지죠. 키울 때도 그렇고요. 도축하려고 이동할 때도 장거리를 이동시키거나 차량이 아까 뭐 방역에 의해서 차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방역뿐 아니라 이 무진동 같이 아늑한 차로 도축장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젖산 생성이 아주 적어서 육질이 좋아요. 색깔도 좋고. 뭐 계류 시간에 따라 뭐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류 시간이 너무 짧아는 문제, 너무 길면은 안정을 취한 이후에 이제 주도권 다툼이 시작이 돼 싸움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 젖산이 또 분비가 됩니다. 백신이 유일한 방법, 이건 너무 민감해서 제가 그냥 저것만 봤습니다. 이건 되게 민감한 얘기잖아요. 구제역을 없애는데 백신만이 유일할까? 우리나라가 수출입이 자유스럽지, 뭐, 물론 수요를 우리가 충당할 수가 없어서 수출이 어렵습니다. 뭐 수출해봐야 일본 정도는 할 테죠. 지금은 구제역 백신 때문에 수출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수출을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목심에 대한 생각을 안 좋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다 이거죠. 도축 가공은 우리나라 도축장이 81개 있어요. 81개. 81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뭐 부경인이 시설이 그럭저럭 좋다는 뭐 김제 FMC 정도 몇 개는 좋고 대부분은 낙후했어요. 지은 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상의 문제는 둘째치고요. 고기가 오염이 엄청 됩니다. 도축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이 냄새를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제 농가에서도 내 돼지가 어느 도축장으로 갔을 때 어떻더라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도축장의 리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관리를 위생적으로 이런 걸 요구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거 아닌가. 저희가 도축 거기서 안 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면서 하는데 유통업체가 5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전체. 그 유통업체 500개가 넘는 1차 유통업체들이 다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도축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도축 안 해주면 자기네 손해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고 대부분은 지육을 이동시킵니다. 저희는 도축장 옆에서 칠링 터널이라고 하죠. 급냉 터널을 통과시켜서 예냉실에서 그러니까 그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가공을 하는데 대다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돼지 전체의 70% 정도는 도축장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지육이. 어떤 가공장으로. 물론 도축장에서 한 10시간에서 FM대로 하는데 16시간 냉을 바쳐요. 그 교재에 보면 뭐 심부 온도가 몇 도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딱 24시간에서 심부 온도를 4도까지 떨어뜨리는데 일반 지육이 이동하는 건 대체적으로 15도 정도에 이동을 해요. 여름에 굉장히 문제입니다. 겨울엔 좀 덜한데. 그런 것들이 딱 이 가공장으로 이동해서 가공이 되면 미생물 증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제가 미생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병원성 세균이 아닌 일반 세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성 세균은 큰일 나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도축하는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불씨 오딧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이렇게 피 떨어져서 미생물 증식해서 세척할 때 다시 거꾸로 튀는 거. 도체로. 이런 거 뭐 깐깐하게 하니까 아이고 선진 사람들 오면 아주 피곤해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좋은 돼지고기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장에서도 사람이 소독하냐 반자동이냐 아니면 자동으로 항시 소독을 해서 미생물이 증식 못하게 하느냐.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저희 회사에 아주 노하우죠.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거. 세균층을 덮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수세 소독으로 제거가 안 돼요. 별도 제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만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한 돼지고기가 아주 위생적으로 생산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한돈에 돈을 더 주고 먹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생물 수가 가공하자마자 쟀을 때요. 저희가 이제 300 미생물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400, 800, 만이었을 때를 기준하니까 만일 경우는 한 14일, 5일 되니까 미생물이 900만까지 증식을 하고 300일 때는 한 45일 됐을 때 한 800만까지 증식을 해요. 법적 규제는 500만입니다. 500만이 넘어서면 위법이에요. 저희는 해썹 기준으로 선지는 만을 신고를 했어요. 만이라는 거는 시중에 유통하면서 유통기한 내 만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법적인 규제 따로 해썹 따로예요. 만을 넘기지 않으려면 도축하고 나서 1000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300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도축 후에 어느 곳에 가서 재보면 60만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60만은 딱 8일 되면 벌써 부패치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고기 유통하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죠. 외국의 좋은 도축 가공 시설에서 냉동으로 왔더라도 냄새 안 나는 그런 걸 먹으려고 하겠죠. 네. 하여튼 정육점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유통 채널을 보면 일반 음식점이 18.4인데 지금 21%까지 올라갔어요. 저희가 요거는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정육점. 제가 얘기를 길게 들을 수는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정육점을 많이 하면서 좀 바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정육점에서 사는 돼지고기들이 대부분 지육이동을 시키고 막 이런 거라 우리나라 국민이 돼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하여튼 여기서 밖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돼지고기가 좋다라고 하면 사 먹을 때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제 저희 경쟁 업체들도 따라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게 이렇게 실제 뭐 마트 또는 그 우리 도매상 또는 식당에 가서 거기를 오디트를 해요. 우리 이 기구를 가져가서 뭐가 문제 이런 걸 해가지고 당신이 손님을 지속적으로 받고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야 니들이 뭔데 와서 그래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밀려 있어요. 우리 와서 그것 좀 해달라고. 저희 품질관리팀이 4인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무 바빠가지고요.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도매업체나 이런 데서 그래요. 선지는 해주는데 니네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다른 데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차로 이동할 때 저희가 타코메타로 온도 다 기록하거든요. 타코메타로 온도 안 찍으면 전부 반품시키고 반품 비용, 전체 비용 다 폐기 처분하거든요. B지방으로. 그거 물류회사에 물려요, 저희가.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코메타로 온도를 딱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건 아니고, 저희 고객, 그 움직이는 차량, 뭐, 냉장고 이거 다 체크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상 범위가 있어요. 정상 범위를 다 벗어나서 이렇게 막 된다고요. 고기는요,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 첫째, 미생물 증식도 되지만, 물이 다 빠집니다. 드립이 많아요. 그 팩팩하고 냄새나는 고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트롤 해주면서 제발 우리 돼지고기 끝에 최종 소비자가 드실 때까지 좀 잘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즘엔 거꾸로 이제 그쪽에서 부탁을 하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유통에는 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최종 고객이 드실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저희 유통하는 사람들의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할 거고요. 하여튼 온도체 판정해가지고 등급제하고 지역 이동하는 거는 진짜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 시스템으로요. 과제입니다. 그냥 이해예요. 삼겹살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좀 이렇고 어떤 건 이렇습니다. 어느 경우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경우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호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4단계로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 요소에 필요한 데다 딱딱 주죠. 지금 현재 식육, 유통회사 중에는 선진만 이렇게 제품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은. 내가 식당에 팔려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뭐 주문하면 딱 갖다 주고. 내가 여기 뭐 농협 마트에 팔려고 하는데 딱 그 주문하면 딱 갖다 주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다른 회사처럼 그냥 고기나 주면 되지 왜 나눠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시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가치가 있을 거고 그 가치는 고스란히 사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를 구축해야 돼요. 돼지고기가 뭐 냄새 난다, 뭐 잡내를 없애야 된다,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유통 쪽에서 이거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식당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컨셉,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최종 소비자들이 그걸 보면서 돼지고기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유통업자들이 이걸 해야 될 테고, 그걸 할 수 있게 생산하시는 분들은
좀 바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거고, 도축 가공하시는 분들은 위생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마지막 장인데요. 만약에 MSY 30을 실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6중도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아니 코스트가 제일 낮을 건데 세계에서 가격 경쟁으로 해도 이기는데, 더군다나 우린 여기서 팔아서 냉장으로 할 수 있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평균 MSY 30. 그러면 우리 사업은 지속 가능하고 탄탄대로를 걷겠죠. 만약 그거 못 하실 것 같으면, 하시면은 뭐 상관없고요. 못 하실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 단계에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서 전 단계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한국에서 키워서 한돈, 품종으로 한우, 이거를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한돈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특유의 돼지다. 하나의 품종으로 인식되게, 한국에서 키워서 한돈이 아니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우리 종사자들, 생산부터 전체 좀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늦어졌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